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30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오늘은 매우 긴 오프닝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그리고 혹시 이미 들으셨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미국 어느 소도시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톰슨이라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담임을 맡은 5학년 자신의 반에 테디라는 남학생이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옷도 단정치 못하고 숙제도 잘 안 해오고 때로는 잘 씻지도 않아서 선생인 그녀조차 불쾌해지곤 했답니다. 급기야 테디의 답안지에 가차없이 F 학점을 매기면서 속으로 은근히 통쾌하게 여길 정도로 괜스레 그저 미워하게 됐다죠. 그러다 테디의 생활기록부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테디의 1학년 담임선생님은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예절 발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 2학년 담임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3학년 담임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는 별로 관심이 없음. 그리고 바로 이전 학년이죠. 4학년 담임은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거의 없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톰슨 선생님은 비로소 문제를 깨달았고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얼마 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반 아이들이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가져왔는데, 다들 알록달록하고 예쁜 포장에 한눈에도 비싸 보였습니다. 그런데 테디의 선물만 슈퍼마켓 식료품 봉지에 어설프게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일부러 테디의 선물부터 열었습니다.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그나마 4분의 1 정도만 차 있는 싸구려 향수병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죠. 선생님이 팔찌를 차며 정말 예쁘다고 감탄하고 향수를 손목에 뿌리자 비로소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들었답니다. 그날 테디는 학교가 끝났는데도 곧바로 집에 가지 않고 선생님께 쭈뼛쭈뼛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오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그 향기가 났어요. 엄마와 마지막으로 보낸 크리스마스 날 엄마가 쓰셨던 향수예요. 테디가 돌아간 후 그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읽기, 쓰기, 국어, 수학 등의 공부 가르치기는 그만두었습니다. 그 대신 아이들을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녀는 테디를 편하지 않게 다독였고 테디의 눈빛이 다시 초롱초롱 살아난 것은 물론입니다. 5학년 말 테디는 그 반에서 공부도 가장 잘하고 명랑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1년 후 톰슨 선생은 교무실 문 아래 틈에서 테디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6년 후 테디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우리 반에서 2등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아직도 제게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다시 6년이 더 흘러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의대를 마치고 공부를 좀 더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최고의 선생님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편지는 맨 마지막 발신인 서명란이 다른 때보다 조금 길었습니다. 닥터 테디 스토다드로부터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테디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자신의 결혼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도 얼마 전 돌아가셔서 신랑 부모석에 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선생님께서 어머니석에 앉아주실 수 있는지를 묻더랍니다. 선생님은 기꺼이 그럼하겠다고 답장하고 식장에 갔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 그것도 알이 몇 개 빠진 10여 년 전 테디가 내민 그 팔찌를 차고 또 그 향수를 뿌리고서요. 식이 끝나고 테디가 선생님께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톰슨 선생님은 울먹이며 이렇게 답했다는군요. 테디야,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너란다.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가르치는 법을 나는 전혀 몰랐었거든. 잠시 후 시작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12월 30 내일이 가보년의 마지막 날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충격적인 일이 많았고 아직도 그 대참사로부터 우리 국민 모두가 입은 상처와 충격, 이런 것은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도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항상 연말이면 들곤 하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더 큰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어질 진짜 인터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지금 광화문에서 C&M 노동자들이 프레스센터 전광판 위에 가서 아주 여러 날째 역시 거의 목숨을 내놓다시피 하고 농성을 벌여왔죠. 그게 다행히도 잘 타협의 실마리를 확실히 찾은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조합원 찬반 총회를 거쳐서 내일쯤이면 파업을 종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성탄절부터 엿새 동안 이들과 함께 차가운 길바닥에서 노숙, 철야 농성을 함께한 새정년의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그동안의 사정,
그리고 파업이 타결될 때까지의 과정, 이런 것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여기 말고도 뭐 기룡전자니 쌍용차 70m 굴뚝 고공 시위 등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당내 얘기도 조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묻고 싶거나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제 질문과 겹치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평소보다 오프닝이 좀 길어서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혜연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은 또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도 이런 좋지 않은 뉴스를 제공하는군요. 안성시장이 성추문에 휩싸였다고요? 네, 새누리당 소속의 포천시장에 이어서 새누리당 소속 황은성 안성시장까지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OBS에 따르면 황 시장은 지난 18일 저녁 안성시청 직원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서빙을 하던 음식점 여직원에게 물수건으로 남성 성기 부위를 만들어 쥐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안 시장은 여직원을 술자리에서 내쫓았고 여직원은 안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한 건데요. 이 여직원이 OBS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 이야기가 쉽게 들어서 어떤 행위였는지 정확하게 이해는 잘 가지 않지만 물수건으로 만든 그 땡땡 모양의 10,000원짜리 하나 감싸서 저보고 치라고 했기 때문에 수차례 거절을 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고기를 마저 잘라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가라고 해서 가위랑 집게를 놓고 나왔다라고 인터뷰를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황 시장은 물수건 2개로 술잔을 쳐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폭탄주를 수건으로 둘둘 말아서 치려고 하는 찰나에 담당 여직원이 들어왔기에 이것 좀 한번 때려주세요라고 말을 한 건데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묘사는 있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어 웃으면서 하다가 그분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안 되면 나가주세요라고 한 말이 전부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황 시장은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이틀 뒤 여직원을 찾아가 나가라고 한 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성희롱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고소를 접수한 경기 평택경찰서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요. 음식점 현장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어떤 법조항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차마 이거 민망하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듣고 있지를 못하겠군요. 네, 저는 보고 어떤 일인지를 정확하게 글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최 PD는 아직도 이 뉴스를 골라가지고 몇 번 이해독 리딩 연습을 할 텐데. 네, 계속 읽었는데도 무슨 무슨 얘기인지. 네. 대단한 시장 여러 군데서 뽑아놓았군요, 새누리당. 네. 땅콩 회항 항공기에 국토부 직원들을 탑승했고 목격을 보고했지만 그냥 국토부에서는 무시했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얘기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파문을 일으킨 대한항공 여객기에 국토부 직원이 2명이나 타고 있었으며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고성 등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닷새 동안이나 사실상 이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토부는 또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2개 부서가 서로 주관 부서를 미루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또 아울러 해당 사건에 대한 매뉴얼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등 국토부의 항공사건 조사 시스템이 엉망진창인 것이 보여졌는데요. 땅콩해양 감사 결과 보고서인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 과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에는 국토부 직원들이 타고 있었고 이 여객기에 우리 부 직원이 탑승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조기에 이 건 조사 업무를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고 인터뷰가 있습니다. 특히 여객기에 탑승했던 국토부 직원은 일반석 맨 앞줄에 타고 있었고요. 네. 해외 건설과 직원 김모 씨로부터 당시 사실관계가 간단히 작성된 자료를 제출받았고 김모 씨는 제출 자료에서 출발 시간쯤 퍼스트석에서 고성이 시작돼 퍼스트석 앞좌석에서 탑승한 여자 승객이 스튜어디스에게 야, 너 나가 등의 소리를 질렀고 잠시 후 비행기가 후진하기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회항했던 그 비행기가 A380 기종이거든요. 이게 네.
가장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 민항기 중에는 최대 규모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독특하게도 이 비행기는 일반석 맨 앞줄이라면은 1등석을 바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특별히 커튼이나 뭐 그러니까 차단을 하지 않는 한 그냥 통해 있는 거죠. 다른 곳은 1등석은 일반 이코노미 클래스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서 1등 퍼스트 클래스가 보이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행기는 1, 2층으로 나뉘어 있으면서 비즈니스석이 2층에 주로 많이 배치돼 있고 그런 관계로 퍼스트 클래스를 일반석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인데 그 국토부 공무원들이 그 맨 앞줄에 타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국토부는 이런 것을 다 알았으면서도 처음에는 묵살하거나 쉬쉬했다는 얘기인데 오늘 조금 이따 행간에서도 뭐 짚어볼 요량입니다만 정말 우리나라 공직 시스템, 일하는 방식, 사고 방식 문제가 대단합니다. 네, 조사관들은 이를 관련자 조사에 적극 활용을 하지 못했고 이후 16일이 되어서야 이 자료를 탑승객 진술 내용으로 인용하고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조사관들이 대한항공을 봐주기 위해서 이 같은 내부 증언조차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조사관들은 국토부 직원 탑승 사실을 개략적으로 인지는 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토부 내부에서 대한항공 사건 조사를 두고 서로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다투는 촌극까지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보고서는 운항안전과와 항공보안과 사이에서 후속조치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항공운전과는 항공기 내 소란행위이므로 항공보안과 소관으로 미뤘고요. 항공보안과는 또 항공기 회항, 지연 등이므로 운항안전과의 소관이라고 서로 그 책임을 미루면서 주장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는 체계적인 조사가 애초부터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드러난 게 대한항공 경영진의 어처구니 없는 봉건적 지주, 악덕지주 같은 행태뿐만이 아니고 곁가지로 국토부에 골마 빠진 것도 많이 드러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올해 한 해 꽤 충격적인 뉴스였는데 그 가수 신해철 씨 사망 관련해서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의견을 내놨죠. 네, 대한의사협회가 가수 고 신해철 씨 공식 감정 결과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판단까지 종합해서 이번 사건을 추후 조사에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건물 3층 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고 신해철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 감정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박형욱 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의료 감정 결과는 송파경찰서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감정 결과는 가톨릭의대 법의학 교수이기도 한 강신몽 위원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먼저 S병원 K원장의 고 신해철에 대한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 성형술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다고 판단했다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 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 신해철 씨의 사망에 이른 경과와 관련한 입장에선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고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이 된 것으로 추측했다고 말했는데요.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 행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는 의료 과실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밀어 흉부 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의 흉부 영상검사는 10월 19일 이뤄졌고 10월 19일 당시에 흉부 영상검사에서는 심낭 기종의 소견이 있었으므로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의학 용어들이 많아서
많이 어려운데 네. 어쨌거나 최초 첫 번째 찾아갔던 그 S병원 지금 네. 거기가 뭐 아주 경영난에 시달려가지고 파산 신청을 했다 그러던데 네. 거기에서 의학적 조치 취해진 의학적 조치 중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었다. 뭐 지금 그런 식으로 집약할 수는 있겠죠. 네, 즉 천공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네. 그 천공이 발생한 뒤에 그 사후. 사후 관리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네. 또 위주름 성형이 아니라고 주장을 병원 측은 했지만 그랬죠. 위주름 성형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판단한다는 그러니까 그 입장인 부분은 것으로 말하자면 보입니다. 거짓말을 한 거군요. 네. 네. 그 강 위원장 얘기 좀 더 들어볼까요? 네, 강신모 위원장은 복막염 진단을 통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이 됐지만 입원을 유지해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 동엽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뇌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네, 장채민 형사과장은 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의뢰를 했기 때문에 중재원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대한의사협회 감정 경과에 더해 향후 수사를 진행한 후 경찰의 입장을 이후에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이건 또 뭡니까?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입원해야 할 상태다 이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변절자다. 이거 어쩌다 지금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답니까?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수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한 것을 계기로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제기하고 나서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이 시장을 원색 비난하고 또 이에 대해 이 시장이 곧바로 날선 반격을 가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운동권 출신이었다가 전향한 하태경 의원은 어젯밤 트위터를 통해 황선, 신은미, 조용해지고 통진당 해산되고 그 다음 누가 등장할까 궁금했는데 이분이었군요 라면서 성남시민이 참 가련합니다. 이건 거의 입원해야 될 상태로 보이는데요. 시 행정을 환자 수준인 분이 맡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라면서 이 시장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원색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시장은 곧바로 트위터를 통해 이해해주세요. 그래야 변절자를 믿어주니까요. 끊임없이 충성심을 보여야겠죠. 라며 하태경 씨 이해합니다. 하고 하태경의 전향 경력을 상기시키며 날선 반격을 가했습니다. 하 의원은 그러자 10일 세월호 국정원 소유주 주장의 비정상성을 비판하니 이사장 저를 변절자라고 비난하는군요. 논리가 안 되면 꼭 욕을 하는 분들이 있죠. 라면서 또 저를 변절자라고 했던 사람들 헌법에 의해 해산 대상이었던 걸 아직 모르나 봐요. 통진당처럼 말이죠라고 맞받아치면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네. 하태경 씨가 말한 입원해야 할 상태라는 게 그 정신병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군요. 네. 참 말을 해도 참 품위 있게 합니다. 근데 제가 성남 시민이기 때문에 들어아는데 이 이재명 시장의 친형이 좀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갈등 관계예요. 동생인 이재명 시장과. 이재명 발음이 잘 안 되죠, 오늘.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친형이 동생인 이 시장이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역 언론과 성남 시민 상당수에게 문자 메시지인가 그런 걸로 발송을 하고 그래서 한번 소란이 벌어졌는데 지난 6.4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걸러졌겠죠. 알고 보니까 그것은 집안 간의 다툼이고 그래서 우세는 많이 샀지만 동생인 이 시장이 형을 그렇게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고 그랬던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어쨌거나 정신병원 입원 이런 말들이 한때 굉장히 검색어에도 상위에 오르고 했던 것을 두고 아마 하태경 의원은 그것을 인용하거나 연상시키려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싶군요. 그나저나 참 하태경 씨는 좌충우돌 어디 축구에서 이런 걸 보고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그러나요? 네. 거침이 없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네, 최혜윤 감사합니다. PD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57분 40초 막 됩니다.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고 청취자 게시판을 좀 들여다보죠. 에어아시아 말레이시아 항공기 추락했죠. 28일 날, 지난 28일. 그 실종 교신이 두절되고 실종된 지점으로 여겨지는 바다에서 승객들의 시신이 일부 발견되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한 초기 발견된 시신들은 뭐 옷을 이렇게 상당히 벗으려고 했는지 뭐 가벼운 옷 또는 뭐 일부 속옷 차림인 사람도 있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조치나 바다에 불시착하는 거에 대비해서 구명조끼를 착용할 시간조차 없이 추락했던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체는 바다 속에 잠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객기 동체의 그림자와 잔해가 여러 개 그 해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답니다. 그 바다는 뭐 수심이 한 50m 안팎이어서 잠수부들 지금 우리 세월호가 잠겨 있는 것도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보다 조금 우리 세월호는 깊을까요? 네, 70m 좀 더 깊겠습니다. 아무튼 잠수부의 수중 탐색이 가능한, 그러니까 깊은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 관련, 그다음에 시신 인양 이런 것들은 계속 속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인 3명이 탑승하고 있었죠. 하태경 의원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축구장에서 럭비하는 사람 같다. 예, 어쨌거나 대단한 능력자인 모양입니다. 우원식 의원 연결되면 이재명 시장처럼 좀 선명하게 싸워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싶으시다고 그런 견해도 주셨네요. 폴코님이 7시 51분에 남긴 거 한번 볼까요? 방송 감사히 듣겠다. 오프닝을 듣고 보니까 국민학교 3학년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수업 시간에 멍하니 다른 생각에 빠져 있고 그래서 항상 주의력 없음, 산만 뭐 이런 말을 듣고 했다는 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어느 날 학교 공부 시간에 뭐 수업 교재나 교과서와는 전혀 관계없는 소설책을 읽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들켰다. 걸렸답니다. 읽고 있던 책은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고요. 굉장히 조숙했던 학생이네요.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이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을 읽다니. 와, 대단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좀 남으라고 했답니다, 그날. 그래서 이거 오늘 좀 한참 혼나겠구나. 그러면서 교실에 앉아 있는데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셔가지고 곱게 포장된 선물을 내미셨대요. 열어봤더니 한 권은 파브르 곤충기였고 또 한 권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었답니다. 선생님 말씀이 네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책을 읽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2권 샀다. 한 권은 지금 읽기 좋은 책이고 아마 파브르 곤충기를 말하는 거겠죠. 다른 책은
조금 더 커서 읽으면 좋을 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에 가라고 하셨다고. 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진 선생님, 뭉클하게 하는 선생님이 많이들 계시죠. 저도 아까 오늘 오프닝으로 이걸 고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너무 길었고요. 제 오프닝이 다른 방송의 통상적인 뉴스 프로그램 오프닝보다 좀 길다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좀 길게 일부러 가고 있는데요. 그 긴 편인 평소의 오프닝보다도 오늘 거를 제가 원고량을 계산해 봤더니 약 2.6배쯤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긴데 어떡하지. 그렇다고 또 극도로 사건 기사 쓰듯이 압축을 해버리면 이 훈훈한 미담의 묘미랄까요? 그런 게 너무 훼손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양해를 구하고 그냥 좀 길게 가자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찾아보면 있을 텐데 왜 이런 걸 모를까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 몇 시간 전에 이런 고민을 폴코님이 아셨다면 이 사연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참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생방송이 아닙니다. 내일도 생방송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몇몇 분께서 오늘이 마지막 생방으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내일도 생방하고요. 1월 1일 방송분을 여러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진단을 할 게 있어가지고 3명이서 다 저를 빼고 3명의 출연자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잡다 보니까 어제 사전 녹음을 하게 된 겁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생방송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 깨진 적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물론 사전 녹음이었습니다. 녹음이면 사전에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녹음이라고요. 다름과 닮음님 2014년이 가기 전에 코롱 정리해고자의 10년 투쟁과 CNM 노동자 문제가 노사 간에 합의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고 축하할 일이다. 물론 노동자 투쟁이 이런 성과를 불러온 것이지만 우원식 의원 등 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몇몇 의원들의 역할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을지로위원회가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랬고요. 국물도 없으나님은 쌍용차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쌍용차는 해를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통의 편지를 받았는데요. 쌍용차 지금 2분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2번 인터뷰했던 그분 말고 이창근 정책실장의 부인이 쓴 편지 하나고요. 세월호 유가족 동혁이 엄마가 쓴 편지.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이곳에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올리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답답하네요. 대모달께서는 이분도 아주 독특하고 글을 이렇게 잘 엮어서 잘 쓰시는군요. 경제민주화 포기 관련해서 초이노믹스 이런 것들의 문제점과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일화 역사적 사실을 묶어가지고 이걸 제가 다 읽기는 좀 길고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성시장 성추행건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진술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추행은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에 추행이 아니라면은 나가라고 했다는 말을 사과하려고 다시 그 식당에 갔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콩 부사장 탔던 그 A380기 대한항공에 2대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대한항공에 2대밖에 없고 현재는 미국 노선만 운행한다고요? 예, 이 기종이 문제가 조금 호주 취향 노선에서 사고가 좀 발견되고 그래가지고 한때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제는 엔진이나 기술 성능 쪽 문제는 아닌 걸로 판명이 되는데 그만 그 비행기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졌었네요. 네. 우선 일단 이 정도 보고요. 오프닝에 대해서 많은 견해를 주신 것은 그냥 눈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죠.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연결을 하는 사이에 국민특검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은 안성에 사시나 봐요. 우리 동네 시장 얘기네요. 안성 시민들 항상 새누리당 후보만 찍더니 이런 일까지 생긴다. 전임 시장은 구속됐었고. 그래요. 전임 시장이 임기 중에 구속된 건지 아니면 임기는 마치고 구속이 된 건지 제가 미처 그 사연은 모릅니다만 그 자리가 말이 많은 자리군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크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네. 이제 잘 들리는군요. 여권 내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새해에도 크게 흐름은 비슷하게 이어지겠지만 친박계하고 비박계가 정말 좀 요즘 갈등이 상당한 것 같아요. 전운이 좀 짙어집니까? 오늘 김무성 대표가 이 출입기자단하고 이제 송년 오찬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점심을 같이 먹었었는데 그 자리에 김무성 대표 측근 의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원들이 이제 꽤 많이 참석을 했고 지금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의 모임이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 최근에 얼마 전이죠. 유기준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갑자기 뛰어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던 그 모임이 있는데 오늘 거기 이제 송년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점심 때 같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 친박계 의원 한 4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 자리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얘기 많지는 않았는데 이 친박계 의원들 모임 자리에서는 아주 대놓고 김무성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오늘 저녁 뉴스 또 내일 아침 신문을 보시는 청취자분들은 아마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차분히 보실 수 있을 텐데,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심지어는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의 정통성 문제,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김무성 대표가 당을 사당화, 자기 당, 대권 욕심에 사당화한다, 그런 비판도 그냥 대놓고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별로 사당화한 것 같지도 않던데. 그렇죠. 사실 김무성 대표가 지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윤상현 사무총장을 좀 연말까지 유임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걸 미치고 이군현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소문이 돌았고 최근에 보면 여의도 연구원장 지금 몇 달째 공석인데 그거 하나 지금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누구 하려고 그랬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보류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의도 연구원장의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당 이사장 그렇게 하려다가 이제 못한 건데 그거 보고 사당화라고 할 수 있을지 사실 근래 들어서 사당화의 묘미 사당화의 백미는 묘미가 아니라 백미는 사실 이 박근혜 대표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친박계가 최근 들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김무성 대표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도 저는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허니문 기간 끝났다는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내년 7월 넘어가면 사실 김무성 대표가 만약에 대표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승계하게 되는 그러니까 친박 지도부가 이제 형성되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친박 의원들 사이에 나온다 이런 얘기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그런 움직임 이 친박계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마침 이 석간 보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승리 2주년이자 이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었던 지난 19일 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서청원, 김태환, 또, 정가균, 유기준, 이런, 친박계 중진 의원들, 3선 이상급 중진 의원들 한 7명, 보도에는 5명이라고 나왔는데요. 7명이 모였다, 7명하고 함께
이 비공개로 이 만찬 회동을 가졌답니다. 그 자리는 뭐 들리는 바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 주선을 한 자리, 이 적극적으로 만든 자리라고 하고요. 그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쏙 빼고요. 그렇죠. 그 자리에 이제 김무성 대표는 빼고 친박계 중진들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알려진 날 공교롭게도 지금 오늘인데 이 마침 이 같은 오찬 회동을 양쪽에서 하면서 한쪽에서 이 아주 강한 톤으로 이 김무성 대표를 아주 이제 비판하는,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진 겁니다. 예. 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내년도에 이 집권 3년 차에 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이 좀 있긴 했었지만 레임덕보다는 오히려 당 장악력을 높일 거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 서청원 의원을 비롯한 이 친박계 중진 의원들과의 만남 그 19일 이후에 공교롭게도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 여의도 연구원장 인선 문제를 포함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 가석방 문제, 사면 문제 관련해서 목소리 높이는 이런 양상,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친박계가 이 김무성 때리기를 시작하는 이런 시점하고 교묘하게 또 맞물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 내년 상반기 해가 바뀌고 나면 아마도 이 당내 내부 갈등 굉장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우리 양 차장이 데스크로서 보시기에 김 대표가 그런 것쯤은 그냥 잘 뚫고 나갈 것 같습니까? 그 정도 맷집과 근육이 있는 사람입니까? 일단 제가 이 갈등이 이제 좀 심화될 거다 이런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에는 사실 한쪽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양쪽이 상호작용을 하면 그 갈등이 훨씬 증폭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점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가 아마 정면 대응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 김무성 대표는 아마 기다릴 겁니다. 기다릴 거고 아마 지금 최근에 뭐 타운홀 미팅 뭐 알바생들하고 만났을 때 뭐 얘기 잘못해가지고 곤욕을 치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예. 그런 행보들을 계속하면서 좀 독자 행보 이런 것과 무관하게 네. 대신 이제 이 한쪽만 떠들어도 이게 갈등이 번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떠드는 주체가 권력의 핵심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이거는 갈등은 계속 확산이 될 텐데 아마 김무성 대표가 정면으로 그것에 대응하는 그런 상황은 조금 뭐 시간이 좀 지나야 현실화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막 체구도 크고 뭐 이름에 무자도 들어가고 그래서 한성질 해가지고 웬만한 거는 막 본인이 장비처럼 나가서 막 그러는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뭐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당분간. 알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제 뭐 정세균 대표는 뭐 며칠 전에 불출마해서 주저앉았고, 네. 두 사람 정해졌고 전당대회 대진표 최종 나왔습니까? 예, 이제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했고요. 이 당대표 경선에는 5명, 이 문재인, 박지원, 그리고 이인영, 또 조경태, 그리고 박주선 의원. 예. 이렇게 이제 5명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최고위원은 지금 5명을 뽑을 건데, 모두 9명이 지금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당초에 뭐 한 7명 정도, 네. 8명 정도, 그래서 뭐 컷오프가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랬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9명이 등록을 했고요. 이 컷오프는 1월 7일 날, 이 당대표 경선은 5명 중에서 3명으로 압축을 하고요. 최고위원 후보는 9명 중에서 8명으로 이제 압축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대체로 최고위원 경선 뭐 거의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합격률이 아주 높겠네요. 그렇죠. 예. 이 부모 측면에서 보면 최고위원 경선에 대한 관심도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예. 이제 당대표 경선이 문제인데, 그나마 이 당대표 경선에 문재인 의원이 출마를 어제 선언하면서 조금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좀 모아지는 듯한 그런 이제 분위기는 형성이 된 것 같고, 네. 이거를 실제로 이제 얼만큼 흥행을 끌어내는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드러날 텐데, 이게 이제 사실 좀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모든 후보자들, 뭐 출사표를 던진 모든 후보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당내 개파 갈등, 내가 해소의 적임자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개파 갈등 문제가 실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무슨
모습을 드러낼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하나의 국민적인 관심 이런 게 어느 정도 갈지 그게 이제 드러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실제로 문재인 의원 이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출마를 선언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당대표 경선이든 최고위원 경선이든 문재인 의원 정도를 빼면 사실은 신선하다 이렇게 볼만한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제1야당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점에서 보면 문재인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게 아마 가장 국민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의 격화 이거는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사안이겠군요. 네네. 그나저나 뭐 흠집 내기 시비 걸기 좀 눈살 찌푸리기 하는 그런 뉴스들도 좀 그 과정에서 제법 나오겠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이게 이제 말싸움하는 상황이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분간은. 예, 잘 들었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 양 차장 한 번 더 연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자 중앙일보 사설 관피와 비리 해도 너무했다라는 제목의 사설 한 대목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발표한 공공기관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유착이 얼마나 뿌리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 1월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를 벌여 50개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의 전현직 임직원과 업체 대표 등 390명을 입건하고 이 중 256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의 폐해를 지적해온 언론의 집중적 보도가 나온 이후인 지난 8월부터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불과 4개월여 만에 놀랄만한 수치의 비리 혐의가 적발된 것이다. 임직원들은 공사, 납품계약, 직원 채용 및 인사, 연구개발, 대출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관련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네. 기억 아마 하긴 뭐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대참사 이후 너무나 뉴스가 매일매일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8월 달에 검찰이 전국적인 특별 단속반을 만들어서 대대적인 감찰, 관피와 비리 수집 및 수사 이런 거 했다는 것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검찰이 이렇게 한다고 특별수사본부를 띄운 날, 제 기억에 8월 10일 언제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날짜는 잘 모르겠네요. 그때 한번 별도 꼭지로 다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없어질 관피와 비리가 아니다. 물론 수사를 하면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거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아야지. 하나마나 한 거를 그래 비싼 세금 써가며 저 공무원들 불에다가 안 그래도 사법기관 각 검사 방마다 얼마나 일거리가 많은데요. 그런데도 이거 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대통령이 관피와 적폐 해소 이걸 여러 차례 강조한 뒤고, 우리나라 공무원들 일하는 관행이 이겁니다. 일제시대 관료들한테 배운 건지 일제 고등경찰들한테 배운 건지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요란스럽게 합니다. 조금 품위 없는 말 한 말씀 드리자면 요란을 떨고 방정을 떱니다. 뭔 큰일이 하나 터지면 일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제가 제일 꼴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무슨 특별 단속반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글씨 현판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써가지고 현판식이라는 걸 합니다. 일단 공무원들. 그렇게 뭐 커튼인지 뭔지 보재기 같은 걸 이렇게 싸고 양 옆에서 이렇게 줄 잡아당기면 열릴 수 있게 그 많이 보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두 줄로 늘었습니다. 또 흰 장갑들 하나씩 끼고 그럼 이제 얼굴은 전부 다 이쪽 카메라 쪽을 보죠. 또 어설프게 막 웃으려고 그때 참 서로 보기 민망하던데 그런 순간에. 그리고 이제 그거 했다고 현판식 했다고 그 주요 사거리에 그 뭐죠? 현수막 그 우리말로 무슨 용어가 있던데 펼침막? 걸개막? 아무튼 그런 거 막 내다 겁니다. 요란하게 일한다 이겁니다. 제가 기자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말 바꾸죠. 높은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걸 좋아하니까 밑에 하위직들은 그냥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한 20-30년 젖어 있다 보면 머리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아, 이럴 땐 그거 해야지. 뭐 보도자료 하나 내야지. 모여서 뭐 그 기념식 한번 해야지. 양복에 꽃 꼽고 쭉 모여가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꼭 티를 내고 저런 걸 합니까? 저런 데 쓸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아예 그거 가지고 직원들 밥을 한 끼 더 사서 먹고, 응?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뭐 그 직원 부인들한테 차라리 뭐 진짜로 조촐한 그 현수막 같은 거 할 그 돈으로 선물이나 하나 사서 보내십시오. 제가 그랬더니 그 높은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비 단속 효과가 있답니다. 그걸 하면. 하하하 참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반대 너무나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하니까 뭐 서로 그냥 할 말 없고 뭐 얼굴만 쳐다보다 웃었어요. 갑자기 그런 풍경이 하나 생각났는데 어쨌거나 8월 달에 검찰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청에까지 전국 규모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가지고 첩보 수집, 정보로 갈무리, 대상자 소환, 그다음에 수사 착수 해서 지금 어저께 넉 달 동안 일해온 것의 결과를 냈습니다. 390명 입건, 256명 구속. 상당히 구속자가 많네요.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전까지의 비리들입니다. 이런 처벌이 공무원들의 의식을 교정하고 의식 교정을 통한 행동 수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런 특별 단속 기간, 특별 단속반, 검경 합동 이런 거 뜨면 다 알아서 미리미리 조사를 하고요. 되게 재수 없거나 아니면 비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뭐를 좀 대강 감추거나 어떻게 덮어둬야 하는데 뭐에서 걸릴지 몰라서 걸린 사람들이 단속되는 거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후 처벌형이기 때문에 그 처벌을 모면해 간 사람들에게는 휴 다행이다. 아,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이렇게 단도리를 잘 하고 잔신경을 자주 쓰면은 안 걸리겠구나. 이런 걸 불러와요. 이번에 어쨌거나 뭐 넉 달간 이걸 열심히 했다니까 들여다는 봐야겠죠. 공사 납품 계약, 전형적인 그 리베이트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직원 채용 및 인사, 누구 좋은 자리에 보내줄게 또는 너 취직시켜줄게 이거 아닙니까? 아직도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R&D 자금이라고 그러죠. 그 전부 다 나라 돈, 세금에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정부 R&D 예산은 눈먼 돈이다. 그러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게 노골적으로 횡행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에서도 한 해에 1,000 몇백억씩, 많게는 3,000억씩 타갑니다. 아니, 한전 땅을 10조 원씩이나 주고 사고 어제 뭐 뉴스 브리핑 들으니까 이재용 씨 뭐 불세출의 경영인이라는 이건희 뭐 회장의 외아들입니까? 하루에 뭐 제일모직 회사 주가가 6.4% 올라가지고 벌써 재산이 8조가 넘었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삼성전자에도 나라 돈이 뭐 2,500억에서 3,000억씩 R&D 하라고 연구개발하라고 돈 줍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쯤 되면 광고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자기들 접대비를 줄이든지 어떻게 해서 거기서 R&D를 해야지. 왜 나라 돈 아무튼 많이 타갑니다.
그러면 정부 돈, 나라 돈 타가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인사해야지요. 그래야 괘씸하다 소리 안 듣습니다. 그 나라 돈, 국민들 돈인데 왜 R&D 기금 관리하는 공무원한테 가서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인사를 한다면 한두 푼이라도 깨끗이 아껴 쓰고 인사할 돈, 어디 가서 술 마실 돈 이런 데 안 쓰고 제대로 R&D만 해서 그 돈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R&D 성과물로 보답할 생각은 안 하고 R&D 돈 주물르는 그 관련 부서 공무원한테 가서 굽신굽신 아유 이번에 또 100몇십억이나 주셨던데 아유 자주 뵈야지요. 뭐 공부 열심히 하세요. 말은 그래놓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술 사고 골프 치고 응? 그런 거 합니다. 한마디로 넋 빠진 우리 돈들이 그렇게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출 금융? 이것도 뭐 꺾기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뭐 대출해주고 얼마 저기 해주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민간에서 하고 있는 못된 짓들, 비리, 더러운 짓들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심지어 일부 기관장은 독과점 구조 속에서도 엉터리 실적 평가와 부실한 경영감시 시스템에 편승해서 방만 경영. 보나마나 뻔하겠지요. 의원실에 돈 갖다 주고 자기 관리감독 부처인 행정부 과천에 있는지 세종시에 있는지 정부 광화문 청사에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관리감독하는 그 부처에 가서 국장 차관 방부터 풀빵구리 어디 드나들듯이 열심히 드나들면서 또 굽신굽신하고 그래야 자기 경영 성적표 좋게 나오니까 관리감독권이 거기니까 접대하고 막 그랬겠죠. 사무관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럼 공무원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무개 기관장은 사람이 참 됐어.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저렇게 겸손해. 부지런하고 잘해. A 줘야지 뭐. 그렇게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합니다. 그 기관장이 어디 인사하느라고 돌아다니면서 쓴 돈, 큰 차 타고 다니면서 쓴 휘발유, 전부 다 국민 세금입니다. 검찰이 밝히기를 임직원들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는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2008년 290조 원에서 2013년 5년 만에 523조 원으로 2배가량 급증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중앙부처의 젊은 패기 있는 사무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대다수는 아직 청렴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런 푼돈에 나의 평판이나 자존심, 체면 이런 거 안 바꾼다. 그런데 아주 높은 자리에 가면 유혹 거절하기 힘든 유혹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아주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받고 못된 짓을 하는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안 받을 거라고 그냥 믿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을 드리죠. 산하기관과 준정부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공기관하고 공사의 차이는 아시죠? 공기관은 정부가 정부의 일 중에 위탁 업무, 관리 업무, 인허가 업무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공무원들 수중에 갖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위임해서 맡기는 것들입니다. 공무원 대신에 네가 좀 일을 해. 그 대신 내가 짜주는 대로 일해. 그게 산하기관이나 준정부기관이고 공사는 민간에 맡겼을 때는 탈이 나도 반드시 뒤탈이 나게 돼 있는 것. 독점이거나 과점 상태로 민간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공공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들, 전기 이런 거 대표적인 거죠. 수도 이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공공기관에게 맡겨서 영업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기관하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너무 방만 경영이 심해지니까 경쟁 요소와 이익 개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공사로 다 바꿨습니다. KBS 한국방송공사도 공사입니다. 둘의 차이는 그런 본질적인 성격의 차이 빼고는 나머지 신분과 나랏돈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깨지 못하면 검찰 넉 달 아니라 4년간 상설 합동 수사본부 이런 걸 만들어 놔도 이거 못 고칩니다. 왜? 이건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중단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뒷북 수사밖엔 되지 않습니다.
수사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행동 수정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사전 교정이 중요한 것이지 사후 처벌은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산자부 산하에 R&D를 다루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곳은 나랏돈 나눠주는 곳인데 아까 제가 R&D 했던 그런 비리의 복합 선물 세트 같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이었고요. 지금 자원 외교 해가지고 내년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되는데 해외 자원 개발 협회라는 곳에는 이전에 비리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권고까지 받은 사람도 없던 상무자리 만들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 7월 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월부터 검찰에서 이런 수사 시작했는데 해임시키고 구속시켜야 할 사람을 없던 상무자리를 만들어서 데리고 왔는데도 다 넘어갑니다. 단속 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박봉인 거 압니다. 그 보상심리도 일부 작용할 거고요. 게다가 아직도 좀 남아있는 관존 민비 의식 이거 작용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나라 돈으로 너희들이 타가서 귀하 기업에 무슨 플러스 요인이 발생했으니까 우리한테 어느 정도 인사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너희들 민간에서 기업들끼리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느냐? 나한테도 인사해라. 이게 깔려 있습니다. 이런 걸 고쳐야죠. 차라리 공무원들 숫자는 한 20% 줄이고 저는 월급 한 40%쯤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정년까지 채우느라고 퇴근 시간 채우느라고 그냥 일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 아직도 많거든요. 숫자 줄이고 돈 많이 주고 못된 돈 받으면 바로바로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공무원 옷을 벗는 순간 일체의 세금으로 혜택 주는 거 없애고 공무원 연금은 주면 되죠. 자격 요건 충족하면. 그래서 싱가포르 공무원들처럼 일 잘하고 투명하면 업고 다니고 싶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다. 공무원, 산하기관, 공기업 등들의 그 갑질은 아시죠? 갑의식. 이런 거는 갑의식은 수사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 갑의식에서 비롯된 어떤 범죄 행위가 그것도 걸릴 만큼 촉수 안에 들어왔을 때야 겨우 잡아서 처벌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의식을 고쳐야 하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고 추상 같은 의지로 일벌백계로 한 2년 정도만 하면 상당 부분 고쳐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하는 사후수사 말고요. 이렇게 넉 달간 무슨 특별 하는 거 별로 믿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하는데 특별 단속기간이 사라지지 않은 한 이 나라 국정 운영은 후진성을 면할 수 없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7월 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노량진을 찾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컵밥을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컵밥이구나. 네. 나도 하나 먹어볼까? 비빔밥이네. 네. 컵밥이란 것도 뭐예요? 이게 컵밥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거 얼마예요? 2,500원. 2,500원. 이거 오늘 처음 드셔보시는 거죠? 처음 먹고. 맛있네. 근데 맛은 있다. 말로만 듣던 컵밥을 지금 같이 와서 젊은 청년들 같이 먹어보니까 한편 맛도 있는데 목도 메이고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이 더 크게 생각됩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고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는 불과 반년 뒤 아르바이트 구하러 가서 그러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걸 구분하는 능력도 여러분들 가져야 되고. 처음에 갔을 때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선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3일 조금 기다려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상대한테 또 기분 나쁘지 않게 설득해가지고 인생이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일단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어. 알바 노조원들 새누리당사 앞에 모여 항의하는데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열악한 일자리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그것도 여당의 대표 정치인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 국회는 왜 있고 정치인은 왜 있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곳에 왔습니다. 김무성 대표 오늘 당장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장본인은 어디 좋은 경험 한 번이라도 해보고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학비 벌랴, 공부하랴, 스펙 쌓느랴, 이 시대의 청년들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는 요구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젠 알바마저도 쉽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악덕 사장인지 아닌지 이제 제가 구별도 할 줄 알아야 하고요. 손님이 돈을 던지든 반말을 하든 설득시키면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지 알바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께서 방법이 없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알바 노동자들의 문제를 그리고 제일 힘든 것들을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김무성 대표님, 이런 항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분 나쁘셨나요? 인생이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일단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어. 네. 서울 사시는 분들 또는 수도권에 계시거나 서울에 다녀가신 분들은 광화문 한복판에 프레스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뉴스 전광판 위에 지난 연말 12월 중부터 노동자들이 올라가서 처절하게 농성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오늘 희망연대 노동조합 그리고 C&M과 협력업체 대표는 해고된 협력업체 노동자 109명의 고용 문제 등 주요 장점에 대해서 합의안을 도출했고 노조는 내일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후에 고공농성과 단식 등의 모든 투쟁 농성을 종료하기로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성탄절인 지난 25일부터 매우 강추위가 한반도 전체를 엄습했는데 차가운 길바닥에 오로지 스티로폴 한 장 깔고 새정치연합의 우원식 의원이 그들과 함께 엿새째 동조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연대의식과 투쟁이 가져온 오늘의 합의안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원식 의원의 지지와 연대는 안팎으로 큰 울림을 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얘기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식사는 하고 계십니까? 네. 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먹는 거라도 좀 드셔야죠. 네. 네, 요즘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활동이 생명 지킴이를 하겠다. 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가 사실 이제 그때 보니까 170일 가까이 노숙농성들을 하고 네. 또 저 고공의 전광판에 두 분이 올라가 있고 또 20명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고 이래서 네. 연말까지 타결이 안 되는 왜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쌍용 자동차가 그런 희망이 없으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끊고 그랬는데 네.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생명 차원에서요, 일단. 네, 연말이 넘어가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렇죠. 굉장히 걱정돼서 그리고 건강도 몹시 안 좋아지고 그래서 네. 우선은 그분들의 생명이 우선이 중요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윤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앉아서 이분들 좀 지켜보고 건강 상태도 보고 네. 또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그래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구나. 네. 이럴 때 희망이 좀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생명 지킴이 활동이라고 거기에 앉아서 저는 식사를 했는데요. 예. 바로 옆에 20분이 단식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게요. 매일매일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식사는 하시지만 영 불편했고 또 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곤혹스러우셨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나가면서도 한번 뵌 적도 있고 SNS로도 이렇게 사진들을 많이 봤는데 새정치연합 이게 의원님은 요 당 명칭이 잘 이제는 입에 익숙해지셨습니까? 아니, 잘 익숙하지 않아요. 전 매일 90분씩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앵커로서 누구보다도 이 말을 하루에
공식적으로 두세 번은 꼭 하게 돼 있는데 최소한 네. 그럼에도 잘 입에 착착 감기지가 않네요. 어쨌거나 지금 야당 생활을 10년 넘게 옛날에 학생 때 뭐 학생운동 투쟁했던 것은 뺀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정치회장에서 야당 생활을 해오신 것이 10년이 훨씬 넘기실 텐데 가장 힘든 해가 언제였다고 꼽으시겠습니까? 가장 힘든 해가 올해인 것 같아요. 왜요? 어떤 점에서? 그동안은 이제 무슨 민주주의의 문제 이런 예. 거는 어떤 의지나 또 생각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싸워보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뭐 구속이 된 적도 있고 전두환 때는 구속도 되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네네. 올해는 제가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 예. 왜 이제 상가에 이렇게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 겨울부터 아주 부쩍하게 심해졌는데 그전엔 그런 데 가면 좀 싸우지 좀 말고들 하세요 이렇게들 이야기했어요. 예. 근데 작년 겨울부터는 네. 작년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우리 가게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그냥 경기가 굉장히 나빠져 있는데 네. 이게 요즘 뭐 통계를 보면 대기업 특히 10대 재벌의 사내 보유고가 이제 500조를 훨씬 넘었고요. 올해만 해도 25조가 더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기업들은 굉장히 잘 된다는데 동네 사정이 이렇게 나쁜 이유가 뭐냐면 공식적으로 600만이 넘는 비정규직. 예. 이게 뭐 고용도 불안합니다만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잖아요. 네네. 그게 임시 일용직까지 하면 거의 1000만에 가까운데 이런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네. 동네 가서 뭘 사 먹지 못하니까 자영업도 다 무너지고. 예. 그런데다가 이 비정직들은 아무 때나 잘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투쟁하는 양상도 목숨을 끊고. 예. 그리고 뭐 지금 상용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70m 굴뚝위에 올라가서 목숨을 내걸고 투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안 하면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세월호 때도 그렇게 김영호 씨가 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단식을 하는데 결국 그것도 그 요구사항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고 오히려 나쁜 어떤 그런 소문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인격살인을 해가면서까지 예. 희석시켜버렸죠.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나 각박해지고 너무나 처참해지고 네. 사람들을 노예같이 생각하고 유령같이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극에 달한 예.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보기만 해도 정말 이렇게 그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올해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 제가 그 말씀 여쭸던 게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시의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들 특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활발하게 처음에는 활동을 하는데 네. 그나마 가장 오래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래도 의미 있게 좀 버텨주고 일을 좀 했던 게 을지로위원회가 아닌가 싶고 거기에서 핵심적 역할을 우리 의원식 의원께서 해 오셨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네. 그 CNN 이제 뭐 타결 소식이 들리는데 제가 보도자료 앞부분을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했기 때문에 뭐 한때 이제 물론 모든 협상에는 항상 뭐 고비도 있게 마련이고 하지만 어저께인가 그저께 밤만 해도 뭐 될 듯하다가 다시 비끄러지면서 야 이러다 해 넘기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이제 그 고비를 넘겼다고 들었거든요. 그동안의 과정을 최대한 좀 압축을 하셔야 의원님 다른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좀 전해주시죠. 그건 뭐 제가 다 얘기하는 것보다야 네. 그 싸움을 진짜 했던 노동조합 희망연대 예. CNN 지부가 이야기하는 게 맞죠. 단지 그냥 제가 아는 걸로만 저희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만 좀 하면 네. 올해 6월인가요? 그 CNN에서 5군데에서 네. 노조를 하는 이유로 해서 실질적으로 부당해고가 109명이 생겼죠. 예. 그 원래 그 작년 2013년에 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해소하고 고용 승계한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합의를 1년이 지나서 전혀 지키지 않고 그냥 부당해고를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사태가 발생돼서 쭉 그 노숙농성도 하고 그렇게 한 170일 가까이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니까
고공농성에 올라가고 단식을 시작하고 이렇게 된 거죠. 예. CNM 여기는 이제 그 구성 자체가 이제 그 사모펀드들이 대주주고 그래서 이게 먹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매각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해산하려고 하고 네.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희들이 보고 그 문제에 관해서 그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었죠. 당시 네, 조건이나 상황이. 네, 그렇죠. 그래서 문제 제기하고 국회에서 다루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 안 돼서 저희가 소위 생명지킴이라는 형태로 연좌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저희 국회에서는 올 내로 타결하지 않으면 이거 어려워진다. 네, 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관련 상임위가 정무위, 환노위, 이방위 이렇게 세 군데거든요. 예. 그래서 을지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고 이게 공동으로 문제 제기를 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연말 들어서 세 상임위 간사 오상호 의원, 이인영 의원, 김기식 의원 이렇게 같이 해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연내 해결하지 않으면 세 개 상임위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 예. 그리고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것은 청문회를 그 연말 지나고 나선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압박을 하고요. 네.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연좌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후로 해서 협상이 쭉 진행이 됐는데 네. 그제 새벽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해서 예.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기대를 가졌는데 그 협상하는 도중에 또 다른 쟁점 이미 합의됐다고 보여졌던 뭐 고용승계 문제나 이런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또 새롭게 쟁점이 돼가지고 이게 협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니까요. 네. 나와서 협상하는 사람들이 원청 자체가 나오질 않고 대리인이 나오고 아하. 그 대리인이 뭐 결정하면 또 가서 물어보고 원청에 물어보고 원청은 그 대주주한테 물어보고 네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원청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건 법률 개정 필요성이 확실히 있네요. 네, 이게 몇 단계를 거쳐서 합의를 해야 되니까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요. 일 시킬 때는 바로 시키면서 만나서 그렇죠. 얘기로 풀자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네.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얘기가 또 중간에 가다 전달이 잘못됐다 이렇게 그러게요. 해요. 또 말이 바뀌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협상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 쟁점이 몇 가지 남으면서 네. 타결 기대가 굉장히 높았던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 예. 그래갖고 그게 안 됐고요. 그리고 그런 쟁점을 다시 논의를 해서 비로소 이제 어제 밤에 예. 대략적인 합의가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내일 뭐 큰 문제 없으면 아마 조합원 찬반 투표 총회는 통과되리라고 봐도 괜찮겠죠? 네, 일단은 뭐 해고자의 그 복직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예. 그거는 뭐 신규 법인을 설치해서 네네. 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용 보장 문제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못을 박은 것 같아요. 안전장치가 확인이 뭐 확보가 네, 됐다면. 네. 그렇게 하고 임관연 문제도 오늘 되게 협의가 끝나서 예. 되게 이제 그 합의 내용이 정리가 된 걸로 봐서는 알겠습니다. 내일 조합원 투표만 거치면 예. 타결이 완전하게 타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사들이 밀집해 있고 오피니언 리더들을 움직이기 좋은 곳에 그나마 기습적으로 올라가서 시위터를 잘 잡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 관심을 얻었던 게 아닌가. 지방에 있는 다른 곳에서 더 힘들게 투쟁하는 곳들은 얼마나 절박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기륭전자 오체 투지 행진이나 지금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쌍차의 70m 불뚝 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뭐 너무 좀 주문을 많이 드리긴 합니다만 아까도 올해가 가장 힘든 한 해였다고 하시니까 좀 더 좀 관심을 갖고 현장을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희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 게시판에 제가 오프닝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오늘 의원식 의원 몇이어서 얘기 듣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네. 많이들 뭐 이런 말씀 꼭 좀 전해달라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갈무리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해핀 을지로위원회가 남양록 사태로 해서 네. 을을 지키는 위원회, 을을 지키는 길로 가자 이런 네. 뜻인데요. 그 이후로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거기가 협상도 제대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특히 많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왔는데 어쨌든 지금 뭐 우리 사회는 온통 을들의 사회고 예. 갑이 횡포 부리는 사회여서 저희들이 할 일이 많고 피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현장에서 하고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국회에서 하고. 네. 아까 법 개정 얘기도 하셨으니까 그건 관심 있게 지켜보겠고요. 질문 3개 정도를 드릴 생각입니다. 네. 질문당 1분 이내로 답변을 해주셔야 다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감안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시작되는데 DJ 정부부터 하는 것에 지금 합의를 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이명박 정부 측의 논리에 굴복한 것 아닌가 이런 견해가 많은데요. 아니 논리에 굴복한 건 아니고요. 네. DJ 정부 때의 자원외교와 이명박 정부 때의 자원외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때부터 그러니까 훑어보자는 겁니까? 규모도 다를 뿐이고요. 네네. 규모도 뭐 엄청난 규모이고요. 그리고 DJ 정부 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는 데에다가 투자를 했는데요. 네. 그거는 들어가는 비용이 적습니다. 예. 그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투자를 하다가 거기에서 만약에 나오면 이제 완전히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는 그것뿐 아니라 다 이미 개발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생산 유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완전히 허당인 거를 이 사업이 진행되고 앞으로 있다 이렇게 속았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DJ 때부터 자원외교를 뭐 국정조사에 올려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DJ 때나 노무현 정부 때는 문제될 게 별로 없습니다. 의원님 1분을 훨씬 넘기셨습니다. 어쨌거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의 그 똑같은 해외자원 개발을 두고 달랐던 점 같은 것을 좀 대비시켜 보시겠다는 의도인데 이게 새누리당 측의 뭐 교묘한 또는 이명박 정부 측의 인사들의 교묘한 논리 이런 것들로 희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은 물론 아시겠지만 한 말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제3신당설 이렇게 뭐 긴 이름의 끝이 국민 모임으로 끝나는 거기 또 뭐 정동영 전 의원의 뭐 합류설 이런 것도 계속 나오는데 우선 첫째 제3정당 창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짧게 좀. 그거는 이제 그분들 하기 나름이죠. 그 정당을 하겠다는 의지와 하겠다는 분들이 많으면 정당이 되는 거고요. 쉽지는 않죠. 정당 만드는 게 간단치 않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잘못해서 그 야당을 새로 만들자 이런 뜻일 텐데. 그렇게 하는 뜻은 좋고 저희들한테도 자극이 되니까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저희들이랑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정당이 뜰 것으로 반 이상은 여기고 계시는 것으로 일단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들의 판단 몫이 아니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죠. 당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뭐 말씀하시기 조심스럽다는 걸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청취자가 간곡히가 남기신 글인데요. 질문보다는 촉구 정도로 듣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리는 건 아닙니다. 새정치연합이 야당이 맞는지 좀 의심스럽다. 그런 것을 확인한 1년 내내였다. 앞으로 공천할 때 개인의 도덕성 이런 것들과 함께 선명성이나 투쟁성 그리고 국민들과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있으려는 의지 그런 것도 좀 주목해봐라. 그런 걸 좀
의원께 주안점을 두어서 골라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그냥 촉구의 의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을지로위원회를 강화해서 네. 그런 활동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의 활동,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을지로당으로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의원께서 다시 집에 가서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엿새 동안 거리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네.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우원식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12월 30, 딱 하루만 남겨놓은 2014년 이강윤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후 5시 반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